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중국어 헤엄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았던 글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행간편으로 또 체크를 좀 해드리고,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커피숍 이름이었는데요. 그 차집 이름이 차분이라고 하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차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는 앞에 적어놓고 분이는 아주 띄어서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차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어에서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하게라는 의미인 부사이죠. 차분이가 이걸 이제 상호로 정한 거죠. 차를 마시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제 띄어쓰기를 해놨습니다. 앞에는 차를 적어놓고 뒤에는 분이를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차분이라고 할 때 앞에 차를 띄워놓은 이유는 우리가 마시는 차 바로 그 차를 의미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하게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가게 이름에. 그래서 제가 여기 글에 적었듯이 저희 동네에 있는 커피숍 차집 이름을 리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헤엄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먼저 이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을 적었듯이 차 한잔 하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차분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이름 속에 해엄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같거나 혹은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같거나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로 원래의 한자를 대체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엄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먼저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차분히의 부사의 가장 앞글자인 차를 마시는 차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밑에 또 한번 봐볼까요? 이와 비슷한 이제 예들이 좀 있는데 재미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해음과 비슷한 현상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주총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횟집 이름으로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주자는 앞에 이 주주가 저희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그 주주가 아니면 이제 술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맨 앞에 글자를 술주자로 이해를 해서 술을 마시는 곳이다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밑에 위풍닥닥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치킨집 이름이었는데요. 위풍당당에서 당당을 닥닥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광어생각이라고 하는 또 횟집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광수생각을 아마 광어생각으로 바꾼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순데렐라라고 하는 분식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신데렐라가 순데렐라로 바꾸게 된 거죠. 아주 재밌는 이름들인데 이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참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용어를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한때 이 용어가 또 많이 유행을 했었죠. 뭔가 새롭고 놀랍다 이런 의미로 많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같거나 비슷한 음절을 이용하여 개성 넘치는 상호를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모두 중국어의 해음 현상의 원리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네요. 이는 알고 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즉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위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수사적 기법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상을 잘 활용한 경우를 보면 우선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시면 뭐 주주총회나 위풍 닭닭이나 광어 생각이나 순데렐라 아주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름들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강한 기억 인상을 남겨주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개성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또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의 것, 본래의 것을 부정하거나 바꿔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어를 통해서 헤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중국어 헤엄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예를 들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숫자 문화라는 얘기들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우 유명하죠. 중국은 이제 기초 단계에서부터 배울 때 이 내용은 다들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중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설명하시기를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 이 중국의 숫자 문화가 바로 헤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은 숫자 4를 싫어합니다. 숫자 4의 발음이 쓰라고 하죠. 그런데 요 쓰라고 하는 발음이 죽음을 뜻하는 한자인 쓰와 동음 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 4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숫자 4와 죽을 4가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 어떤 건물에 보면 숫자 4를 F라고 그냥 표기를 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를 좀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에도 숫자 4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밑에 그 내용도 적어놨네요. 숫자 4의 발음 4와 죽음을 나타내는 한자 4의 발음이 같다. 그래서 좀 깊이 한다. 반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이 6하고 8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도 이 6하고 8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번호를 그렇게 정하게 되었네요. 6은 중국어로 리우라고 합니다. 순조롭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자에서 리우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 요 한자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성조만 다른 거죠. 또 이 숫자 8은요. 빠라고 있는데 부자가 되다라고 할 때 파차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파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숫자 6은 순조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숫자 8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핸드폰 번호나 자동차 번호판이 뭐 8888, 6666인 경우라면 웃돈을 사서 아주 비싼 금액을 따로 주고 이런 번호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자,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춘절, 즉 음력 설날에 집 대문에 복자를 붙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복자 한자를 집 대문에 이렇게 붙여 두는데요. 중국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중국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 복자를 이렇게 바로 붙이지 않고 뒤집어서 붙입니다. 그냥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문에 붙인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그 뒤집어서 붙이는 이유는 도착하다라고 하는 한자 따오의 발음과 거꾸로 하다라고 하는 이 따오의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거꾸로 돼서 이렇게 따오푸로 붙여놔 놓으면 우리 따오푸라고 해서 복이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엄 현상을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자를 뒤집어 놓은 것을 문 앞에 붙인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근래에 들어서는 젊은 인터넷 세대들이 이런 헤엄 현상을 이용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일반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전에서 보거나 혹은 중국어로 배울 때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면 잘 안 쓰죠. 그런데 중국 젊은 친구들은 채팅을 하거나 뭐 인터넷상에 뭐 댓글을 달거나 또 블로그 같은 글을 쓸 때 일부러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써서 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메요 하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표현인데요. 이걸 요무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요메요 써도 될 걸 굳이 일부러 요무요라고 쓴다는 거죠. 밑에 非常이라고 하면은 뭐 매우 이런 의미로 부사로 쓰이는데요. 이건 非常이라고 일부러 발음을 다르게 해서 적는다는 겁니다. 什么 하면 무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도 什么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통지는 이제 우리 동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도 동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동슈에는 동시에로 이제 이렇게 성조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기를 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뭐다 해음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또 한번 가볼게요. 앞에 단어들이 기존에 사용되는 단어들이고 뒤에 단어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유행된 일종의 신조어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각각의 한어 병음을 잘 살펴보면 기존 단어들이 같거나 비슷한 음절인 단어들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음절로 대체되었다. 그럼 왜 기존에 있던 단어들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단어들로 대신 사용을 했나 하는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개성이 넘쳐 보이고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숫자를 이용한 헤엄 현상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옛날에 삐삐를 사용했던 세대들은 이걸 더 잘 이해가 갈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어로 520으로 숫자로 이렇게 표기해서 보내면요. 이게 我爱你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520이 我爱你.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1314520인데요. 1314520이 되겠죠. 요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一生一世我爱你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거네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밑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 886인데요. 빠빠리우인데 요거는 헤어질 때 인사말로 빠빠로 빠이빠이로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쓰지 않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표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41은 치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치스니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쓰지 않고 숫자로 표기를 한다는 건데 요것도 일종의 헤엄 현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숫자를 먼저 읽고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헤엄 현상을 이용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요. 예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냈던 시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빨리빨리, 뭐 오빠 빨리, 천사, 486, 7942 하면 친구 사이, 2879 하면 이쁜 친구 요런 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런 게 한때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삐삐는 숫자만 이제 보내고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486이라는 문자를 받고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하며 설레하던 젊은 청춘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기의 감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숫자 언어가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재밌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게 쓴다는 거죠. 숫자 언어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해석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직설적인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떤 참신함이나 또 본래의 것에 반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뒤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헤엄 현상이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실제로 중국에서요. 또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1번입니다. 빙구어, 그 다음에 리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빙구어는 사과고요. 리즈는 이제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글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백문안을 갈 때 사과와 배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과라고 하는 단어의 빙고의 앞 글자 빙과 배, 리즈 앞에 글자 이 리를 합친 글자인 빙리는 병에서 떠나다는 의미의 빙리와 헤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빙리라는 말은 병에서 떠나다는 거니까요. 사과하고 배를 같이 들고 가면 빨리 병에서 해방되세요. 얼른 나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네요. 두 번째, 우산은
선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는 이제 우산을 선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우산이라고 하는 거는 발음을 보면 싼이라고 있습니다. 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싼이 흩어지다, 헤어지다라고 하는 뜻의 싼과 헤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음이 이어이죠. 그러니까 발음이 아주 비슷한 단어라서 이제 우산을 선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헤어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신발을 선물하진 않잖아요. 신발 선물하면 그 사람이 신발 신고 도망가 버린다,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약간 미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싼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다음에 가죽 제품 회사의 광고 중에 비에쥐이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 사자성어 중에 이 비에쥐이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 한어병음은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네. 요게 어떤 의미냐면요. 독특한 품격을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죽 회사에서 이 사자성어에 헤엄 현상을 적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에쥐이거입니다. 근데 이 한자 마지막 글자가 달라졌죠. 네, 앞에 거하고 다릅니다. 사자성어를 보면 마지막 글자 이 거를 다 가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 한자로 바꿈으로써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가죽 제품이라는 의미를 담은 멋진 광고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4번 한번 볼까요? 온수기 회사의 광고가 있습니다. 뭐 수이신, 소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와 비슷하게 헤엄 현상을 잘 활용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기숙사에서 아마 다들 온수기를 사용하셨을 건데요. 중국은 이렇게 따로 보일러 문화가 없죠. 태양광을 이용한 온수기를 설치해 두거나 전기를 사용해서 온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국어 사자성어 중에 수이신 소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적어놨죠. 뜻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자신의 뜻대로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지막 글자인 이 위와 모욕하다라는 의미의 이 위가 헤엄입니다. 그래서 온수기 광고 카피로 요 사자성어인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이신 소위를 요 수이신 소위로 바꿔가지고 했다는 거죠. 아주 참신한 발상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5번째 요 얘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보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처럼 양을 세면서 이제 잠을 청한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쉬죠. 즉 물만두라고 하는 만두를 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요 바로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잠을 자다라고 하는 동사, 네, 睡觉의 발음과 睡觉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一个睡觉, 两个睡觉, 三个睡觉 이런 식으로 세면서 잠을 청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 내용도 바로 헤엄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처럼 중국어의 헤엄 현상은 중국 문화 곳곳에서 때로는 재미를, 때로는 개성을, 때로는 참신함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중국의 코미디 장르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앙성이나 샤오핀 등에서 유머, 개그 소재로 자주 활용되기도 합니다. 요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서 따로 한 번 더 언급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개그 소재로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헤엄 현상이 활용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중국어에서 동음 이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자와 그 음절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동음 이어 때문에 생겨난 헤엄이라고 하는 현상, 중국어의 또 중국 문화의 어떤 약방의 감초와 같은 매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 또 드라마나 광고를 보실 때 꼭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되었고 그 대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중국어를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